자, 즐거운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죠? 오늘은 PPT 특강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비유와 상징.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학의 표현 기법, 문학을 표현하는 데에는 5가지 기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가 비유, 상징, 반어, 역설, 풍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비유가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2학년 가면 상징, 반어, 역설, 풍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표현 기법도 역시 수준이 있구나. 어느 정도 수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는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다라고 해서 비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이 유사성이 없이는 비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유사성을 대상에 직접 비유하면 직유라고 하는데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직유는 굉장히 쉬우니까 많이 썼을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표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생각은 뭘까요? 내 얼굴을 표현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과를 표현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 얼굴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내 얼굴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사과. 그렇잖아요. 내 얼굴은 잘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얼굴을 표현하기 어려운 막연한 존재를 구체적인 사물, 즉 사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본래의 생각을 우리는 원관념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사물을 보조관념이라고 해요. 그럼 또 예를 들어보죠. 쟁반같이 둥근 달.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둥근 달이에요. 그런데 둥근 달은 어때요? 밤하늘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막연한 존재예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뚜렷한 사물, 쟁반을 놓고 거기에 비유하는 거죠. 유사성이 있어요. 어떤 유사성이 있어요? 둥글다, 노랗다 이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비유가 되는 거예요. 둥근 달이 원관념, 그 다음에 쟁반이 보조관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수준도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얘들아, 저 친구 여우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같애라는 말이 들어가서 직유가 되는데 직유법을 사용하면 유치하고 초등학교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유법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작품 속에서는 직유법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수준은 그래도 유치 초등학교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학생이 된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될까요? 중학교 학생이 된 여러분들은 은유의 기법을 배우는 게 좋아요. 은유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숨겨서 비유하는 거예요. 은유는 이 은자가 숨을 은자예요. 그래서 은거하다, 은둔 생활하다 이 은자가 숨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숨겨서 비유하는 것을 은유라고 하는데 2가지가 있어요. 낮은 은유와 높은 은유가 있는데 물론 이 낮은 은유와 높은 은유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냥 선생님만, 원신 선생님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선생님이 쓴 책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낮은 은유, 높은 은유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유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이해하고 어디 가서 써먹으면 다른 선생님들은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만의 비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자, 낮은 은유는 뭐냐? A는 B다 이런 것을 낮은 은유라고 해요. 여기서 원관념은 A가 되는 거예요. A. 그리고 B는 보조관념이 돼요. 그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자, 김동명 시인의 호수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내 마음은 호수요. 자, 내 마음이 원관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고 호수는 보조관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막연하고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내 마음이에요. 이 내 마음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호수. 호수가 물이 잔잔하게 고여있는 것처럼 내 마음은 잔잔하고 고요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호수라는 사물에 숨겨서 비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겠죠? 그래서 원관념 내 마음과 보조관념 호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들을 낮은 은유라고 해요. 은유법.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높은 은유입니다. 높은 은유. 높은 은유는 저기 이 X자가 아까서부터 계속 나와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 X자가 뭐냐면 원관념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원관념을 표현하지 않고 보조관념만 나열하는 거예요. 삐요, 삐요, 삐라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높은 은유가 되는 거예요. 이 높은 은유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인들이 쓸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수능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몰아치는 바람이요 출렁이는 물결이라 너를 향한 화살이요 변치 않는 은금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보조관념만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람, 그 다음에 여기서 물결,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살, 여기서 은금. 자, 원관념은 뭘까요? 원관념은 표현되지 않아가지고 잘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삐요, 삐요, 삐라 이것만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보조관념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죠? 이거를 이해하면 시를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용산도서관 창작시 공모전 글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용산도서관 창작시 공모전에 작품을 보낼 때 이런 높은 은유의 기법으로 시를 써서 보내면 거의 상 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능에도 나와요. 몰아치는 바람이요 물결 출렁이는 물결이라 너를 향한 화살이요 변치 않는 은금이라. 원관념 표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생각. 원관념은 뭘까요? 원관념 역시 여기에서 있는 내 마음을 갖다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은 몰아치는 바람, 내 마음은 출렁이는 물결, 내 마음은 화살이고 내 마음은 은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몰아치는 바람, 출렁이는 물결 이런 문제를 내놓고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무엇입니까? 1번 내 마음, 2번 바람, 3번 물결, 4번 화살, 5번 은금 이러면 여러분들 원관념, 즉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본래 생각은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 마음을 숨긴다라고 해서 은유법이 되는 거고, 본래의 은유법은 이렇게 A는 B다 이런 낮은 은유의 은유법이 아니라 사실은 이 높은 은유의 은유법을 표현할 줄 알아야지 진짜 은유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나오면은 원관념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유법 그래요. 선생님들이 이건 은유법이야. 선생님 이것이 왜 은유법인데요? 그러면 잘 설명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원관념이 숨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건 높은 은유다 이렇게 선생님이 낮은 은유와 높은 은유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역시 선생님이 이번 1학년은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요. 실제로 얼굴을 한번 안 봤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댓글 달고 숙제, 과제 제출하는 거 보면 정말 실력이 뛰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 선생님 마음이 기쁩니다. 자, 그럼 높은 은유가 이해가 됐죠? 이렇게 낮은 은유를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한 중학교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수준, 2학년 수준 그렇게 A는 B다 그냥 은유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유법은 A는 B야 이렇게 하면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은유법 그러면
진짜 은유법이에요. 이게 진짜 은유법. 고등학교 시인들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상을 받고 싶다 그러면 용산도서관 창작시 공모전에 이런 식으로 시를 써서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탈 수 있어요. 자, 상을 타면 되게 좋죠. 뭐가 좋으냐? 첫째는 자존감이 높아져요. 아, 내가 시를 잘 써.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이 형성이 돼요. 두 번째는 많이 돈을 벌진 않지만은 용돈도 생기고, 그리고 상장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하죠. 그걸 쓸 때에도 뭔가 이렇게 약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게 바로 상을 타는 일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도전하고 2학년 때 도전해요. 물론 1학년, 2학년 때 도전해서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못하느냐면 3학년 언니들과 경쟁하다 보면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1학년 때부터 떨어지고 도전하고 하다 보면은 타는 아이들도 있고 2학년, 3학년 가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나게 되겠죠. 글쓰기는요, 떨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도전 없이는 성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기법을 배우고, 여러분들 정말 한 번에 상을 타고 싶다라고 하면은 높은 운요, 이 기법을 배워서 시를 한번 써서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이러면 이제 상징입니다. 상징은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 의미예요. 그 추상적인 의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 비둘기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비둘기가 평화로울까요? 평화스러워 보여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그래요. 비둘기라고 하는 낱말 퀴즈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낱말 퀴즈 대회. 그래서 선생님이 연습장에다 비둘기 해놓고 이 학생한테 이렇게 가려서 뒤에서 딱 보여주니까 앞에 있는 설명하는 아이가 비둘기 딱 나오니까 선생님은 평화를 상징하는 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아이가 설명할 때 뭐라 하냐면, 왜 그거 있지? 날면 비듬 떨어지는 가장 더러운 새!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아이가 비둘기! 딱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면 비듬 떨어지는 가장 더러운 새가 어떻게 평화를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런 의미는 뚜렷한 이유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원형적 상징입니다. 원형적 상징은 인류 전체에 약속된 상징입니다. 그래서 관습적 상징, 보편적 상징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느 나라든 인류 전체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비둘기 하면 평화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흰색 하면 순결, 항복을 뜻하기도 하고, 장미꽃은 정열적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장미꽃이 정열적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흰색 깃발을 들면 나 항복 이런 의미를 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원형적 상징, 보편적 상징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상징인데요. 이건 특정 지역에서 통하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도적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매난 국죽 그러면 절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국기, 상표, 배지는 우리 학교의 배지는 배화를 상징하고,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죠. 기독교. 그 다음에 빵은 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살,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상징이 있는데요. 개인적 상징은 시인 개인이 창조해낸 상징이에요. 창조적 상징이라고 돼요. 여러분들 혹시 아나요? 김현승 시인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절대 고독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않는 내 마음속의 고독, 이것을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데, 김현승 시인은 까마귀라고 표현해요. 까마귀. 그 다음에 김춘수 시인의 꽃, 이 꽃이라고 하는 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 번째 외워야 될 시 중에 세 편 중에 한 편인데요. 김춘수 시인에게 있어서 꽃은 특별한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범이라는가, 그 다음에 원시인, 신흥 선생님에게 있어서 원시인은 선생님이 만들어낸 개인적 상징이 되는 거죠. 이제 생활하다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의미가 이렇게 굳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시인 개인이 만들어내는 상징이죠.
다음에 배와 여중은 평화롭다. 배와 여중은 평화롭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한번 표현해서 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배와 여중은 평화롭다. 이거는 평범한 문장인데 이걸 좀 시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자, 배와 여중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은은히 날고 있다. 어때요? 좀 시적이죠? 배와 여중 지붕 위에 비둘기가 은은히 날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배와 여중은 평화롭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비둘기가 뭐를 뜻하고 있어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이런 기법으로 시를 쓰면 역시 아주 잘 쓰는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와 여중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은은히 날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배와 여중은 평화롭다. 이것을 일상의 언어라고 해요. 평범한 언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는 이것을 시의 언어라고 합니다. 시의 언어. 이해가 되죠? 자, 여기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비유와 상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에는 세 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비유하기, 강조하기, 그리고 변화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비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미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웠죠? 직유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양, 뭐뭐인 듯. 자, 이런 것들은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 이 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유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문장 표현을 보면 이건 직유법이구나 라고 표현을 알아내려면 처럼, 같이, 인양, 듯 이런 것들을 알면 금방 골라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A는 B다 형식으로 되는 원관념과 보존관념의 동일관계 A는 B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은유법이라고 하죠. 내 마음은 호수여 내 동생은 천사 이렇게 표현하면 은유법이죠. 낮은 은유법이 돼요. 그 다음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관념을 사람처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해요. 내 엉덩이에 깔린 의자가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의자가 눈물을 흘린다. 그 다음에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산이 휘달린다. 산이 막 달려가는 모습, 이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산이 숨을 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게 있어요. 의인법하고 화류법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산이 숨을 쉰다라고 하면 산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화류법이 돼요. 그런데 산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 산은 말하는 것은 사람만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인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혼동되지 않도록 하세요.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의인법, 사람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화류법은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화류법이 된다 이거죠. 대유법은 일부 사물을 가지고 전체를 대신 비유하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여기서 빵은 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전체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할 때에는 대유법이라고 한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기 위한 비유가 있어요. 강조하기 위한 비유. 어떤 이미지나 의미를 더 인상 깊고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강조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과장법이 있어요. 과장법은 실제보다 보태거나 줄이는 표현을 얘기해요. 크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아주 작게 표현하는. 야, 네가 준 빵이 코딱지만 하다. 이렇게 너무 작다라고 할 때 코딱지만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고, 아니면은 작은 것을 크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야, 집채만한 호랑이가 와 있어. 그렇게 표현하면 이건 과장법이 되는 거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과장법이죠.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다. 이렇게 굉장히 크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법은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되풀이하여 표현하는 것을 반복법이라고 해요.
그날이 오면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영탄법은 감탄사를 써서 놀라움, 그 다음에 슬픔, 기쁨 이런 감정을 강하게 애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영탄법이라고 해요. 아름다워라 이렇게 영탄법, 놀라움, 슬픔, 기쁨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영탄법이라고 해요. 대조법은 뜻이나 정도가 상반되는 사물을 맞세워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개념을 한 문장에 동시에 올려놓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짧다라고 하는 거와 길다라는 것이 상반된 개념인데 한 문장에 동시에 나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조법이라고 해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점층법은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고 크게 높게 하는 방법을 점층법이라고 해요. 집, 작죠? 마을, 학교, 직장, 나라, 세계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을 점층법이라고 해요. 점층법은 이제 그 음악 기호에서 뭐라 그러죠? 크레센도라고 하네요.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이렇게 커지는 것을 크레센도 점층법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이제 큰 상태에서 점점 줄어드는 방법도 있어요. 데크레센도라고 하나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세계,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마을, 그 다음에 집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을 요거는 점층법에 상반된 개념으로 점강법이라고 해요. 점강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어떤 마음을 표현할 때 점점 크게 한다든가 점점 줄어든다든가 이런 표현법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연세법은 앞에 구절을 이어서 또 다른 구절로 이어가는 걸 얘기해요. 쇠사슬이 고리가 지어 있는 것처럼 연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말을 통해서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연세법이라고 해요. 연세법. 자, 그 다음에 강조, 다음에 이제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도치법은 문장의 순서를 바꿔 놓는 거예요. 이 꽃을 보라. 이걸 바꿔서 보라. 이 꽃을. 이렇게 하면 더 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잘 쓰려면 이런 기법들을 동원해서 하나씩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잘 써져요. 보라. 이 꽃을. 나는 가리라. 저 동산으로. 이렇게 시를 쓰면은 도치법이 되는 거예요. 문장의 순서를 바꿔놓는 거죠. 설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질문을 던지는 형식이죠. 의문 형식으로 표현해서 상대방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판단하도록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면은 설의법이고 던져주고 본인이 대답하면 문답법이 돼버려요. 국토라도 빼앗길 수 있는가? 상대방이 대답하도록 하는 거죠.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걸. 그런데 내가 대답하면 안 돼. 내가 대답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문답법이 돼요. 자, 한 채의 국토라도 빼앗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 문답법이 된다 이거죠.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구절을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불꽃이 이리 튀고 돌조각이 저리 튀고 비슷한 구절을 동시에 나열하는 것을 대꾸법이라 그래요. 반어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잘났어 정말. 그러면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정말 못났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미워 죽겠네요. 그거 예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어법을 이해 못하면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너 계속 앞으로 늦게 와. 그런데 선생님이 나더러 늦게 오라 그러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일찍 오라는 표현인데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죠.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시에 보세요. 나보기야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떠나도 눈물 안 흘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펑펑 흘리겠다라고 하는 반어법의 의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기법으로 시를 쓰면 정말 잘 쓰는 시죠. 역설법, 이것도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역설법은 표면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적 시어와 하강적 시어를 동시에 대하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기법을 역설법이라 그래요.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법도 굉장히 좋은 시의 표현 기법에 해당돼요. 오늘 수업은 PPT로 해서 특강을 해봤는데요. 비유와 상징 첫 번째 특강입니다.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해두고 문학에 대한 이해, 시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해나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